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은 곳이 곳곳에 있었죠. 오늘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에 약한 곳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경제 얘기입니다. 조여오는 R의 공포, 여기서 말하는 R은요, 영어 단어 리세션,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고요. 코스피 주가지수 2300 붕괴됐다. 그래서 아래 보면요, 코스피 지수 숫자가 나와 있죠? 2300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좀 더 보죠.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주가 지수가 20개월 전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달러당 원화값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요. 원화 가치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연말 유가 65달러. 요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얼마 전까지 유가가 100달러 넘어갔잖아요. 근데 유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침체로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국정원 박지원 서훈 고발. 전직 국정원장입니다. 현 국정원이 전직 직전에 있던 국정원장 포함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유는요.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 신문은 이거를 신구 권력의 충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요.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입니다.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다. 어제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서훈 전 원장은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탈북어민 강제 북송 때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시죠.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죠. 필즈상, 한국계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 받았다는 수상자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입시에 갇힌 우리나라 수학교육 제2의 허준이는 없다. 이런 식의 수학교육이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필즈상 수상으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성취도는 세계 3위인데 흥미는 최하위랍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오래 가겠냐는 거죠, 이게. 공부 기계에 강요하는 학생들 주눅이 들었다. 오로지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대학 가서는요. 흥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새 또 심상치가 않아요. 신규 확진 하루 2만 명 육박, 재유행 기록. 일주일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링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19,000여 명, 일주일 사이에 갑절 증가. 정부는 고령자 4차 접종 확대 검토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한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 인용한 말이 있죠.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이 서해 피격, 피살 공무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뭔가 잡혀 있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요. 나는 한국 공무원 구제해달라. 자,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금요. 박지원 서훈 문재인 정부 때 전직 국정원장 지금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목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런 내용의 어떤 감청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뭐 삭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은요 서훈 전 원장과 관련돼 있어요. 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조사 빨리 끝내라 취지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안입니다. 당시도 큰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언론이 몰랐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끝나고 나서야 뭔가 알려진 거거든요. 귀순어민 신문 사흘 만에 종료. 그러니까 이게 합동조사인데 사흘만 하고 끝낸 겁니다. 당시 문 대통령 김정은의 초청 진서 보냈다. 자,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대북 코드 맞추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가운데 있었던 일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지금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이어서요. 다음도 있습니다. 국정원 1급 간부 27명 고강도 감찰. 전 원장들 고발 관련 진술 확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비슷한 내용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요. 그럼 왜 지금 고발하고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 관심사 진상규명 차원이다. 이런 설명도 좀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야당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참 잔인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 기사 있고요. 다음 기사 좀 전해드리죠. 박지원 전 원장이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죠. 박지원 자다가 봉창이다. 안보 장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뜻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 안보 장사 이 뜻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죠. 좀 더 보죠.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SNS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과거 회기 시도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무고하다. 이런 입장을 자다가 봉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전직 국정원장이 이른바 감옥에 가는 현상. 이거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만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일탈을 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인가?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 많이 봤던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은 이 사안, 지금 2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관련돼 있거든. 이 사안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탈의 정상화 과정이 아니냐. 반드시 저는 진상 규명 차원에서 예.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좀 안타깝긴 하죠. 예. 98년 3월에 그때 YS 때 국정 안기부장 하던 권영애 안기부장이 예. 조사받다가 자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후 그게 벌써 24년 됐거든요. 예.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계속 국정원장 안기부 책임자들이 반드시 조사받고 감옥 가고 이거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이번에는 그런 걸 없길 바랬는데 예. 이번 건이 이게 너무 커요. 국민이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예. 공무원이 공직 일을 하다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잖아요. 예. 일하다가 월북이라는 어떻게 보면 누명이잖아요. 아직 뭐 진상은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자기 국정원장을 고발한 거는 사실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처음이죠. 그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첨삭하고 가리고 예. 뭐 일부는 삭제하고 그랬다 뭐 이런 혐의인데 본인이 억울하면은 저는 검찰에 가서도 떳떳이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 공무원 비격 사건은
저거는 저는 세월호보다 더 크다고 봐요. 세월호도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하고 컸지만은 이거는 공무원이 했는데 우리 정부나 청와대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그 사망하는 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서훈 국정원장 이 건도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그 보통 국정원에서 그런 이쪽 탈북한 사람 있으면 서너 달 조사하잖아요. 예. 근데 단 3일 조사가지고 굉장히 좀 북으로 서두르는 갔잖아요. 감이 있다고 지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일단 탈북하면은 예.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주민이에요. 우리 한국 국적 우리 보호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흘 만에 돌려보냈다. 정말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 고발을 해서 좀 진상 조사를 좀 엄격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예. 밝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또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은 진상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의 시각은 이게 정치 보복이고 이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만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국민 관심사이고 문제가 많은 거 맞잖아요. 이거를 가만둡니까? 이런 또 반응인 겁니다 지금요. 자, 박상현 교수님.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탈의 정상화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건 정치 보복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탈의 정상화라고 규정이 되려면 예.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해경에서 제일 먼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그리고 이제 국정원까지 지금 왔어요. 자, 왜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도 없이 서둘러서 라인업이 짜지는가에 대해서 정권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정권 바뀌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근데 실제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탈의 정상화라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조사나 또는 근거나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뭐가 추가되는 새로운 사실이 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런 어떤 공식적인 조사나 예를 들어 뭐 청문회가 한번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내부적인 감사 감찰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판단만 바뀌었어요. 해경이 바뀌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판단의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런 것들이 이 정권에서 잘못한 거 딱 규정 딱 해놓고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탈의 정상화라면 그 과정조차 정상화의 과정조차도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지금 모든 것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들이 바뀌면서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거 없이 고소고발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 거. 이런 점들은 무언가 목표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정권 수사를 대대적으로 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에 있었던 이른바 이제 강제 북송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예. 우리 국민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유가족이 무엇보다도 유가족이 예.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뭐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조사해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이나 예. 또는 뭐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그리고 청문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규정을 딱 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갖다가 죽는데 예. 방조한 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렇게 이미 규정을 해놓고 한 거고 그다음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도 어떻게 탈북자를 그 사람이 16명을 죽였든 안 죽였든 상관없이 예. 조사 3일하고 돌려보내냐 딱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단순하게 정상화냐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정말 치밀하게 예, 예. 수사의 어떤 그 성을 수순을 밟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새로운 조사 과정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던지신 건데요. 일단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야 뭐 어제도 치열하게 논평 내면서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 소개해드리죠. 소주성,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었던 홍장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하고 있죠. 당시에는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었죠. 사표를 냈습니다. 친문기관장 기로에 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좀 압박이 좀 있었죠. 뭐 정권하고 뜻이 안 맞는데 왜 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자, 임명 때부터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이 갈 수 없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거의 60명에 육박한다. 지금 문제 많다. 그 기관장 줄사태 신호탄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내용까지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의 반응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심판한 지난 정권 정책의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다시금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서 수사도 있는데 지금 뭐 괜찮으신 거예요? 뭐 야당은 또 이런 반응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친문기관장 기로에.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뭐 권익위원장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엔 검찰과 좀 관련이 있어요. 어제 또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사의 표명입니다, 일단. 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친윤에 둘러싸이자 사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검사 시절 약간 충돌하고 사이가 그다지 불편한 관계. 뭐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죠. 근데 최근에 검찰 인사를 보니까 친윤에 둘러쌌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거죠. 직속 부하인 감찰 1, 3과장의 친윤, 뭐 이렇게 최근에 자리가 배치가 된 거, 이런 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역시 앞선 기사가 어떤 이 맥이 좀 통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수 감찰부장 국회 출석 당시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사이가 좋지 않은 거는 뭐 보입니다. 저렇게. 저런 뭐 말이 왔으니까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병민 위원장. 네. 뭐 구체적으로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여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분들 주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권과 뭔가 기조가 안 맞는데 계속 계시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KDI 원장 뭐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은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직권 남용 등에 관한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부에 대한 특히 정권의 압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룰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국민께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불리면서 KDI 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인사가 홍장표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지금 이 상황대로 쭉 지켜서 가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아무런 철학적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긴 시간을 KDI 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게 될 텐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KDI 안에 있는 내부의 연구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불편함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 할지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실력 있는 인사가 임명이 됐는데 예. 내가 내 사람을 꽂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나가라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거는 지금 사실 과거 사례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그게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범죄행위라고 직권남용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전 정권에서 코드 인사, 완전한 내 사람 심기처럼 시작됐던 정무직 인사들이 있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혀 제대로 철학을 맞춰서 일하지 않고 복지부동으로 알박기처럼 남아있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고 발언하는 건 정치적, 정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그 겁니다. 정도 발언 정도는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압박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방통위원장 문제들도 한참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야당 인사들이 방통위원장 하면은 가장 신경을 쓰면서 얘기했던 게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뭐 이명박 정부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가 남아있다고 끝까지 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때까지 한 2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뭔가 임명이 됐던 인사가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많은 잘못된 일을 해왔던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있게 되는 기관장들 스스로가 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된 인사인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속에서 정말 코드 인사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인물인 것인지는 예.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택의 과정들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요, 김병미 위원장.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고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기관장들 많거든요. 지금 뭐 네. 거의 60명이 이른다 그러는데 뭐 이 인물들 중에서 스스로 물러날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난 임기 지키겠다 하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코드를 바탕으로 예.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본인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그럼 구체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아까 사례가 나왔던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경우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라면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아까 우리 국정원 얘기를 했는데요. 예.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TF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사례를 분석해갖고 예.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기관에 넘겨버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버텨낼 수 있는 재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에 관련된 적폐청산 TF를 만들거나 국민 권익에 관련된 적폐청산 TF를 만들거나 예. 이런 우회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정치적인 판단으로 현 정부의 내 알박기 인사로 내 임기 남았는데 어떡할 거야? 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 늘 반복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슨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법적으로 나중에 또 훗날 이게 덧나서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 이거 역시 악순환입니다, 지금요. 자, 김상일 평론가.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가 떠올리는 말은 예.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임기제 정무직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나를 봐야죠. 예. 그건 뭐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임기가 필요하다라고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면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판단 그리고 관례와 전통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나는 지금 할 거야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고 비공개적으로 뒤로 압박을 하면은 죄가 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도 그건 죄가 된다는 걸 안다면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마치 어떤 사회의 어떤 집단 폭력 형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내보내면 예. 그건 죄가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가 된다면 예. 제도를 바꿔라. 지금이라도. 예. 자,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낙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 지금 큰 그렇죠. 논란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이 현 정부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그러면 대법관들을 싹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제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임기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건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례를 많이 얘기해요.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무직들은 다 일괄 사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순식간에 다 바뀐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임기들이 보장돼 있어서 항상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 갈등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좀 이런 것 좀 논의해서 정말 밤새서 좀 합의하고 협의하고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입장 바뀌면 다른 소리 하잖아요. 또 지금 입장이 바뀌면. 똑같습니다. 지금 맨날 보면은요. 오랜 인연.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를 키워드로 돼 있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었죠.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이 사안 다뤘는데요. 어제 정치권에서 큰 논란처럼 이슈가 좀 더 커졌죠, 지금요. 민간인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그러니까 공식 방문, 그러니까 나토 회의를 말하는 거죠, 지금 나토 정상회의. 여기에 동행을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 부부 인연 중시가 비선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이른바 윤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비서관의 부인 얘기입니다. 부인이요. 나토 순방 행사 기획 업무를 맡았는데 이거 사적 인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인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갖고 김건희 여사 개인 수행 안 했다. 일정에 어떤 관여를 일정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한 거고 동행했을 뿐이다. 뭐 이런 해명이었죠. 근데 전 정치권에서 전체적인 반응은 그 해명이 개운치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인연이 좀 소개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인사비서관은 검찰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중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인연이 사적 인연이 있네요. 그리고요 또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 후보 신분일 당시 이 부인,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의 부인과 그 부인의 어머니가 각각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 정도면은요. 뭐 이런 내용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죠. 다음 화면 보시죠. 몇 장을 좀 나눴는데요. 전체적인 행사 기획에 참여했고 동포 만찬 관담회 등 행사에서 역할을 했다. 일단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어떤 뭐 자격, 능력, 그건 기준이 뭡니까? 왜 기타 수행원이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11년쯤 유학 생활을 했다 이거죠. 해외에서 공부했다.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을 담당해서 도움을 주게 됐다.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이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이 나온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의중을 잘 아는 점도 고려됐다. 기자들이 이 점에 주목한 거죠. 이게 뒷부분에 나왔어요, 이 설명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 쪽에서는 역할이 개인 수행 아니고 동행을 해서 어떤 업무를 본 거다. 그리고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행사 경험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 일단 이 설명.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고 의중을 잘한다. 결국엔
가까워서 썼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비선 보좌 논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는 인연으로 아름아름 하지 말라고 인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가 정권 바뀌고 나서 소위 그 전 정권 인사 그 조사할 때 또는 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국정원에서도 봤고 많은 사례에서 봤지만 그 탄핵 정부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죠. 그렇죠. 예.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공적인 사람들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적이지 않은 사람은 일하면 안 되게끔. 왜? 책임을 못 지니까. 예. 그런데 공적이지 않은 사람이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대통령실 운영이 과연 공사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대통령 코드 이해하기 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꼭 써야 된다라면 예.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전답사를 나토 회의 사전답사를 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타 수행원이 민간인이 이 사전답사 가려면은요 신원조회 돼야 되고요 보안각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비표가 발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표 발급으로 어떤 행사 참여했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 이게 절차입니다. 예. 이 절차 다 지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 모든 일정과 행사가 국가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기록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를 우리는 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들이 국민들이 예.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결정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분노한 게 지난 탄핵이었습니다. 그걸 조사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나랑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해서 행사에 참여했다. 만약에 정말 신원조회나 보안각서나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대통령실 설명 중에 하나가 능력이 있다. 해외 경험이 많다. 공부도 했고. 그리고 국제행사 담당해봤다. 본인 회사를 꾸리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주변에 예를 들어 그럼 주변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또 불구하고 그 일을 맡으려면 예. 절차라는 걸 밟아야 됩니다.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어제 이제 이게 논란이 커지고 보도도 많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내놨는데 그 설명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니 무슨 한방 건강식품 관련된 기업을 이끌었는데 그게 과연 국제행사 경험과 맞는 능력인가? 그리고 해외 경험이 많고 공부해서 영어에 능통하다. 근데 행사는 스페인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도요, 지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요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 여야 지도부급 인물들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입장들을 냈거든요. 언론 인터뷰 등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요. 그 내용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나라의 이 대통령 사모님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가서 대동하고 공무를 받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 출범 2달도 안 돼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필요하면은 외부 민간인도 데리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뭐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BTS 수시로 뭐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뭐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근데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아니 대통령 전용기도 수행이나 거의 수발하는 그러니까, 예. 아니 공무 수행 과정에서 예.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은 예.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그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그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중에 이제 BTS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뭐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면. BTS도 했잖아요. 전 정부 때. 이 일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성을 드는 거거든요. 무조건 예. 한쪽 편을 드는 거죠. 대통령을 원내대표로서 보호하려는 저런 말은 좀 이해가 가는데 예. 좀 공부 좀 하고 역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이 사례를 잘못 갖고 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BTS를 대통령 행사나 해외 순방 때 한 거는 BTS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해서 국가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해외 갈 때 BTS도 가고 뭐 재벌 총수도 같이 가잖아요. 그거는 저 정부 그 당시 청와대가 좀 부탁하고 사정하고 한 거 부탁해서 아닙니까? 하고 그건 그거는? 국민들이 다 납득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성을 들더라도 세 사람은 들으면 안 돼요. BTS하고 예. 손흥민하고 예. 저 김연아 그런 사람들은 좀 가적적으로 좀 안 건드렸으면 문화 좋겠어요. 스포츠에서 큰 업적을 그렇죠. 세운 인물들이군요.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일하게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거 비교하면 됩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 순방했던 그 부인 남편이 누구예요? 검찰에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한 윤석열 원전 관련 대통령의 수사. 아주 측근이잖아요. 예. 그 부인이 아무 그것도 없이 간 거잖아요. 그럼 변명을 하면은 제가 대통령 부인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적적할 것 같아서 예. 좀 같이 가려고 했다. 뭐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설명이 구구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인사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공직에서는 다 인사비서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좌우하는 게 아마 수천 자리가 될 거예요. 일단 거기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 뭔가 판단할 부인이 때는. 동행을 해서 갈 때면은 다른 국제 행사가 그게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그게 아마 저는 그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봐도 비대올 겁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좀 더 구별해라. 뭐 이런 뜻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는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은 예. 옛날에 존 F 케네디는 자기 동생을 법무부 장관 시켰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딸 이방카 여사를 백악관 고문시켰잖아요. 그렇죠. 참모로 앉혔어요. 시켰잖아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누가? 임명을 하라 이거예요. 이번에 해리슨 부통령 그 여성 부통령 남편이 예. 윤 대통령 취임식 때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식 발표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와서 공식으로 임명을 하라 이거죠. 공과 사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니까 국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최순실 그때 좀 많이 놀랬잖아요. 예. 문 대통령이 그거 촛불 이후에 그런 거 없앤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또 만만치 않게 또 그런 루머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과 상식을 내세운 정권인데 예. 그런 거를 공과 사를 좀 분명하게 좀 구별 좀 해라. 이런 뜻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거니까 좀 빠른 개선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뭐 반복되는 느낌이 들죠. 자꾸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뭐 관련 기사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이 사안과 지지율 얘기를 같이 좀 썼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계속되는 김건희 지인 논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기름을 붓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거죠 지금요. 뭐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얘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계속 조사 결과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죠. 이건 어제 오후부터 또 새롭게 좀 뭔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죠. 육촌 행정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업무 총괄. 이게 뭡니까 또? 뭐 또 비선 뭐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친척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인 채용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공정한 거 맞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자 김병민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상일 평론가 두 분께 뭐 이 관련 질문 드릴 텐데 먼저 김상일 평론가가 말씀하시고. 김병민 위원장이 왠지 뭔가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일 평론가. 이거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시려면 예. 사적이란 것은 좀 배제가 돼야 되고 예. 인연이라는 것은 좀 배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공정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꼭 써야 된다면 우리 윤영걸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사전에 먼저 투명하게 선언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그다음에 언론이나 어떤 그 견제기관에서 바라보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좀 더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과거에 서영교 의원이 자기 의원실에 뭐 친인척을 썼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논란이 컸죠. 예, 논란이 되게 커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4촌 이내는 아예 못 쓰게 했고 8촌 이내는 신고를 하게 했어요. 예. 국회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행정부도 저는 지금 그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정부의 다운 어떤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김병희 위원장. 그러니까 사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가족과의 관계는 외가 쪽으로 6촌 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촌수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윤 대통령과는 8촌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집안 전체로 보면 6촌 외가라는 거죠. 그리고 관저 업무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예. 경선 캠프 때부터 그리고 본선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할들을 했던 걸로 옆에서 보입니다. 계속 최근 쭉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 도움을 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윤석열 예.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처음 정치 참여 선언했을 때는 이른바 옆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등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전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경험이 없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웠던 지인들 중심으로 작게 뭔가 이 조직을 꾸려서 선거에 뛰어들었을 것이고 예. 그때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끌고 가면 뭔가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선거 때 윤 대통령이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정치에 진 빚이 없다. 오직 예. 국민들께만 진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진 빚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정실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인사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실 인사를 확실히 준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검찰 인사 목소리들이 때 있죠.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인사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인사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여론이 꽤 싸늘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과 상식 또 오직 국민에게만 빚이 있다고 언급했던 대통령의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그런 목소리와 눈높이를 예. 생각한다면 지금 있게 되는 여러 논란 속에서 다소 조금 왜 이렇게까지 여론이 흘러갈까 억울함을 느끼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 눈높이와 그 높은 기대감에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누구를 주목합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아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누굽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고요. 어제 꽤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대포차.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를 뽑아서 뭐 타고 다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굉장히 커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대포차?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저녁에 당 윤리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아주 저녁에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참석해서 뭔가 소명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8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오려면 자정 가까이 되거나 또는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주 오늘 늦은 밤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뭐 윤리위 앞두고 어제 얘기입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을 겨냥해 후한무치다.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후한무치. 근데 누구라고는 쓰지 않았는데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후한무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목소리 안 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 만약에 사퇴할 땐 당의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약간 이준석 대표를 옆에서 두둔하거나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지금. 뭔가 결이 다르죠, 지금. 자, 친윤 오늘 윤리위 앞두고 공개 비판을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은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한다. 대포차가 여기 등장하는군요. 이 상황입니다. 이 내기요.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어제 이제 언론을 통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보면요. 공식 회의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기자들이 붙으면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공식적인 발언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이거 뭐 누가 봐도 윤핵관으로 보여요. 지칭을 한 게. 이런 분들이 있다.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을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처럼 대포차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본인들은 뒤에서 싹 숨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본인을 공격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대포차라고 비유를 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험악하죠. 점잖게 얘기한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뭐 정부에서 뭐 총리 그리고 국회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다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뭐가 뼈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민생을 살피는 그런 세밀한 이야기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간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그런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그 당원 당규 승복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이번 말씀 전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이 당연히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잖아요. 당원 당규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일이죠.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제라는 말씀이 좀 적당한가 싶거든요. 아니 그거는 또 당원 당규에서 재심 허용되면 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앞두고 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입장을 내면서 반발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간다는 판단하에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연속적으로 내고 있는 걸 보여요. 다음은요. 관련된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 뭐죠? 제목은 이준석만 지우기가 가능할까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여기 지금 노트에 뭔가 써 있어요. 지금 잔뜩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남 뭐 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남이에요. 이대남이라고 잔뜩 썼어요. 이대남. 그리고 그 가운데 이준석이 있네요. 근데 윤핵관이라고 쓰인 이 지우개가 과연 이대남은 건들지 않고 이준석만 싹 지울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대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거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지지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친윤계 역시도요. 그리고 오늘이 국민의힘 윤리위다. 지금 상황을 딱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미 위원장. 네. 일단 기류는 뭐 징계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류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 그 기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렇게 싹 이준석 요 글자만 싹 지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 한번 윤리위를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마저 연기를 하게 되거나 이 뭔가 없는 상황처럼 만들어버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또 당 지지율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타부터 어떤 방식이든 결론이 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자정이든 어떤 날 넘기든 아무튼 뭔가 결론 나온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봤는데 예. 당대표의 소명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표의 소명까지 거치고 나면 어떤 방식의 결론이 날 텐데요. 뭐 징계가 나오든 징계가 나오지 않든 당은 후폭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만평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건 이 대표에게 징계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이대남이라고 통칭되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까지도 함께 국민의힘을 떠나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그렇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준석 대표와 또 20대 남성들을 혼연일체되듯이 바라보게 되는 것도 저는 프레임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평을 좀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예. 저 만평에 써 있는 지우개가 윤핵관이 아니라 윤리위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윤리위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내용대로 보게 된다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거나 마치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갖고 지우는 것처럼 되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지난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예.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준석 대표와 이대남으로 하나로 통칭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지원하기보다는 저 종이에는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도덕성 문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덕성 의혹에 깔려져 있는데 왜 20대 남성들이 저기에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이해하거나 동의하기는 의문이 어렵습니다. 든다. 하지만 문제는 예.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처음 당대표로 만들었던 그 시기에 많은 국민들과 젊은 층들이 생각했던 건 이 당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젊은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변하구나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 못 살린 측면도 있고 또 만약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문제로 징계받게 되면 예.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정치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20대 남성뿐만이 아니라 2030 젊은 청년들이 이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진절머리 난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은 국민의힘 전체가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 만평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이거고요. 근데 지웠을 때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지워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의미는요. 다음은요. 이 징계위가 윤리위의 어떤 결정 이후 어떤 결정일지 몰라요. 그냥 뭐 별 문제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데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이준석 운명의 날 오늘인데요. 경고든 당무 정지든 회생이든 대혼돈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경고는 경징계, 당무 정지 이상이면 이건 중징계거든요. 그리고 회생이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든 혼돈이다 써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수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는 추측만 난무한다. 이 대표는 수용할지 또는 반발할지 결정에 대해서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때는 차기 당권 또 이거 경쟁이 붙죠? 요동이 치는 거예요. 또 불복하면 법적인 어떤 대항에 또 들어갈 거 아닌가? 대응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 조치 없이 끝난다면 또 친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소용돌이 속이죠. 박찬 교수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글쎄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징계든 중징계든 예.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재심 청구와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대표가 오히려 그 징계에 반발하면서 그럼 언론이 또 그것을 대대적으로 또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내에서 당대표 사퇴 압박은 이제 뭐 공개적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당대표를 할 수 없잖아요. 당원 자격이 일단 멈춰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고라는 경징계가 나와도 사퇴 압박이 강할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다 도덕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이제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법적인 어떤 재심 청구나 법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 사퇴 압박이 이제 당내 논란으로 커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고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본인이 그렇게 말라 죽어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라도 한다. 이준석 대표가 독자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장기전, 소위 말해서 참호전, 여론전만 계속 간다.
자, 그러면 야당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도 여기에서 또 한 수 그 전쟁에 돌 던지면서 이런 문제 있는데 왜 사퇴 안 하냐, 또는 이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또 가지고 양쪽의 어떤 소위 말해서 분란을 부추기는 그런 행동도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대혼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본질은 성상납인데 성상납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나올 때까지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나 무고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나 권력 투쟁에서 지금 밀린 거다. 나 죽이려고 하고 있다. 누가? 윤핵관이. 그러니까 얘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혐의에 대한 수사고요. 그 수사 관련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무마 의혹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안이 좀 이렇게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사진 마지막으로 사진 좀 소개해드리죠. 사진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사진 제목이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아까 발언 들어보셨는데 그 자리인데요. 여기 보면 윤석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분이 계시군요. 권성동 원내대표. 불안한 눈빛. 여기가 불안한 눈빛이라고 표현됐고요. 그걸 지켜보는 이분. 뭐 이렇게 사진으로. 사진이 좀 짓궂네요. 보니까. 이런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 전당대회 룰 갖고 갈등이 좀 있었죠. 근데 어제 이게 순식간에 뭐가 해결이 됐어요. 전당대회 룰 친명 반발에 다시 뒤집혔다. 보니까 어대면 굳히기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친명이 반발하니까 순식간에 바뀌더라. 어대명 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좀 더 보면요. 그러니까 전당준비위원회가 있었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치면서 뭔가가 바뀌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 다시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원래 전당준비위원회가 했던 거 그냥 대부분 그쪽으로 방향을 또 틀었죠. 고성호가는 2시간 경론, 전당준비위원회 안대로 컷오프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컷오프 때 30% 반영한다. 이거를 이제 친명 쪽에서 요구했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최고위원은 권역별 투표도 백지화. 이것도 요구했었는데 된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친명 등 60여 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이름을 적어낸 겁니다. 우리 반대하니까 이거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대로 됐거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당무위원회에서 경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들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도 정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이재명 의원은 지금 당대표에 도전할 걸로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죠? 이 정도면은요. 일단 이게 한 축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리는 게 최고위원인데 거기와 관련돼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철험의 최고위원 지도부 나오나 이겁니다. 지금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 같다. 근데 전당대회 룰이 유리하게 됐다는 뜻은 뭐냐면요. 앞서서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2표를 주거든요. 최고위원 선거는 당원들이나 뭐 등등 자격 있는 분들에게. 근데 그때 한 표는 무조건 그 소속된 본인이 있는 지역에 투표를 하게끔 약간 강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철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험에는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플러스 철험의 지도부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림입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러게요. 자, 룰이라는 것은 저는 게임을 앞두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앞두고 바뀌려면 정말 그 필요성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명분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모두 다 승복할 수 있을 때 룰의 변경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룰이 변경되면서 이야기했던 주요 그 이유가 이재명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다 이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컷오프를 시키는 게 그 중앙위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게. 상임위원회에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를 국민 30%를 그 가져오지 않아도 뭐 이렇게 충분히 힘이 있는 집단이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이재명 의원과 정말 관계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재명을 세일즈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철험회나 어떤 강성 지지층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룰이 이렇게 가면은 기사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더하기 철험회 지도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경기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룰을 바꿔서 이재명의 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공당인데 거기에서 공당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땅이 돼야 되고 기회의 당이 돼야만 발전할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뭐 어대명 하는데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그냥 아예 잡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이 지금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6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뭘 해달라로 보이죠. 그 내용 자체는. 근데 60이 넘게 연판장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쑥.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BA5 뭐 이렇게 됩니다. 좀. 이게 뭐냐면 코로나19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코로나 6차 유행이 시작됐다. 6차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늘고 있죠. 우리나라도 늘고 있어요. 4달이면 하루에 10만 명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19,000명 넘어섰죠. 42일 만에 최다인데 이거 걱정이다. 지금 각국이 지금 다 비상 다시 걸렸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BA5 변이. 이 변이가요.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 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변이는 아니지만 그 하위 변이쯤 되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전염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위험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백신 효과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량 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기존 백신 접종받은 거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접촉이 많아집니다.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하루에 10만 명,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또 다시요. 아무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 오늘은 경기 침체에 떤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유가가 2달 만에 $100 아래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100 갈 때는 이거 물가 걱정하다가. 그리고 미국 채권 장단기 금리 한때 역전. 이거는 시장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로화 가치는 최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근데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면 금 같은 걸 선호하게 되는데 금도 버린답니다, 이제는. 커지는 경기 침체의 공포, 원유, 곡물,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만 오른다는 거예요. 달러만 다들 원한다는 거죠. 윤영걸 전 대표님. 달러 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치보다 달러만 선호를 하는 거죠. 금도 원래 안전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안전자산인데 이번에는 특이한 사례로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 더 될 것 같으니까 금도 이제는 외면하고 달러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원유값도 지금 100불 정도 배럴당 100불이 지금 깨졌잖아요. JP 모건 같은 데서는 조금 있으면 380불 될 거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3.8배가 오를 거라고 하고 또 저 시티그룹 같은 데서는 지금 더 떨어져서 65불이 될 거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전망이 굉장한 기로죠. 지금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이 아니냐 대혼동기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물가는 자꾸 더 오를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달러가 오르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으니까 금리가 더 오르면은 경기가 갈수록 우리 나빠지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자꾸 나빠지고 또 달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게 가급
옛날에는 수출이 좋아졌거든요. 달러로 원화가 그렇죠. 떨어지면. 예. 근데 요새는 반대로 수입가만 오르고 수출은 별로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나빠지고 또 밀가루 값은 더 오르겠네요. 더 오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또 원화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또 미국으로 자꾸 가니까 자본 시장이나 뭐 실물 시장이 모두가 더 나빠지는 그런 대혼란기가 앞섰다. 그래서 어제 왜 당하고 고위 당정 협의회가 당정 있었어요. 협의회 있잖아요. 예. 건배사를 윤석열 정부 하니까 한쪽에서는 한마음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건배사 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지금 터널이 우리가 있는데 예. 터널 끝은 저쪽이다. 우리가 좀 더 참고 뭐 좀 하자. 예. 이렇게 하지. 지금 한가하게 건배사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경기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쁜데도 뭘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지 않아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만 원하는 전세가 뭐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 금조차도 요새는 버림받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소개만 해드리죠. 나라박 소식인데요. 영국 총리입니다. 항상 구설이 많은 인물이죠. 또 있어요. 파티게이트에서 이번엔 거짓말 논란. 또 벼랑인데 왜 그런가 하면 원내대표 성추행 과거가 있었는데 이거 알고도 묵인하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줄줄이 지금 다 사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사람들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인한테 거짓말은요.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